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현장에 유튜버들이 몰려들어서 유족과 소동이 있었다고요. 이런 유튜버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례한 거고 네.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네. 참 비인간적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무례배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현장에서 본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느끼는 건 그렇지만 이거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건 사실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장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게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네. 수익이 나고 자극적인 것을 요소를 추구하니까. 그리고 또 얼굴도 유가족들 얼굴도 바로 그 표정.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질이 안 좋은 범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봐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봐주고 그게 수익 창출로 이어지니까 그렇죠. 유튜버들의 행태가 날로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바로 차단하고 네. 신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손길도 많았습니다만 온라인에서 또 조롱하는 게시글도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혐오 발언, 뭐 헤이트 스피치, 혐오 범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용은 뭐 이 사건으로 이 참사로 인해서 뭐 보험금을 얼마나 챙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사람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예. 이런 행태들 좀 엄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나요? 물론 개별 어떤 발언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전반적으로 헤이트 스피치, 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체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거는 공동체 자체를 공격하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인 것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네. 개개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은 거기에 대한 공동체 공격에 대한 것도 실제로는 법적인 미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더 확산되는 거죠. 강력한 처벌이 있다면 이 정도면 사실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또 이외에도 참사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료 프랜차이즈 회사 뭐 말하면 다 아는 어떤 그 프랜차이즈인데 그의 카페의 관리자가 그 알바생한테 가까이통 메시지를 했는데 이게 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뭐 사람 이제 비행기 사고 봤느냐 추락할 일 있으면은 부모보다 나한테 먼저 톡해야 된다. 알바 구하라고. 이게 네? 무슨 맥락도 안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갖고 이걸 이제 메시지를 X에 공개를 하니까 네. 엄청나게 불매운동 조짐까지 있어갖고 이 본사에서는 역시 사과의 메시지가 올라왔고요. 사과 이전에 이건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아니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조롱하고 뭐 아르바이트생 결근을 걱정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심리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거는 그냥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공감 부족에 의한 정신적 감흥 부족, 감흥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기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를 늘 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엄히 표현 이걸 지적해 줘야죠.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정말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이런 얘기까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 혐오와 연결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의 기장과 부기장이 여성이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런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여자 조종사는 걸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기장 부기장님 다 남성이시고요. 설사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뭐 관련이 있겠습니까? 네. 말하자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 혐오에 대한 것이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아주 우리가 좀 이 표현은 찌질하다는 표현이 써야 되는 뭐 그런 존재들이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절대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가짜 뉴스를 게재하는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를 올리는 거예요? 물론 돈도 되죠. 이런 걸 좀 이제 옮기고 하니까 네. 자기도 역시 주목을 받게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일종의 이용하는 일종의 슬픔 마케팅 같은 거죠. 이거는 병 아닌가요? 병이죠. 이거는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정신병의 하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감흥 부족, 공감 부족이죠. 그렇게 되면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기 자신도 통제를 못합니다. 저도 온라인에서 봤는데요. 네. 사고 당시 영상을 찍어서 제보했던 분에 대해서도 온갖 억측들이 막 네. 난무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죠. 어떻게 그걸 찍을 수 있어? 그거 딱 맞춰갖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거기서 늘 그 낚시를 하시던 분인데 이전에 어떤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찍은 거니까 맥락상 하등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측을 담아서 이렇게 뿌리는 건데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항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착륙하는 걸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그 모습이 좀 평소랑은 많이 달라서 그렇죠. 이게 여기에 보통 시각에선 보통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정도나 이렇게 되면은 본인도 이상하니까 그렇죠. 바로 찍어갖고 이거 했기 때문에 전혀 그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이번 참사를 두고 북한 요원 침투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끝간디 없이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갈등이 이 사고에 또 투영돼서 그 말하자면 무속인 얘기라든가 아니면 블랙요원 얘기라든가 예를 들면 뭐 무슨 8.17 얘기 나오든가 근거 없는 음모론은 기존에 있는 요소들을 적당하게 버무려 갖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 요소들을 더 관심을 받게 되니까 그 이익을 위해서 극단적 생각을 더 조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좀먹는 독버섯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추모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요. 이런 가짜 뉴스, 음모론 난무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갈등을 유발하고 이거 흔들러 놓음으로써 스스로 자신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착각적 망상이죠. 네. 말하자면 안정된 어떤 행복한 것을 파괴하고 싶은 파괴주의자의 욕망과 연결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심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해하기 싫어하는 어떤 것을 단순 논리로 자기 강요하는 겁니다. 타인한테. 봐 맞잖아. 이거잖아 라고 강요하면서 자기가 우쭐한 느낌을 갖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런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관심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생성을 해내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도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스스로도 중독이 되죠. 네. 자기도 빠지게 돼 갖고 자기도 역시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계속 자기도 몰락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미 일종의 환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쫓아다니죠. 그래서 그럼 나중에는 정말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치료가 받아도 너무 늦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스스로 자기 정신이 파괴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 이런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아시다시피 어쨌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는 우리 사회의 재난 대비가 부실했던 건 분명히 맞고 네. 그것을 못했던 어떤 사회 지도층이 일종의 시선을 유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비가 철저히 됐으면은 어떤 음모론이 나와도 사실은 박아낼 수 있는데 대비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니까 이런 시선 유도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기 있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음모론은 일종의 뭐라거나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네.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되니까 더 중첩이 계속되는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 소비가 빠른 시간이 늦으니까 해도 사실 음모론이 유통되는 시간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SNS가 없던 시절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때는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통 시간이 너무 기니까 사실은 이게 다른 걸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지금은 거기 전에
빨리빨리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다하게 시선이 유도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사건의 음모론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죠. 근데 그게 계속 막 빵빵빵 터지니까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그게 집단 심리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론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정상적인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이것을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빅맨의 존재들 그리고 뭐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사실은 언론의 어떤 정상화라든가 네. 비판 기능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기능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좀 부족한 것은 이걸 통해서 어떤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그 힘을 얻고 그러는 거에서 보잖아요. 네. 극단주의자가 힘을 얻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방에 또 무너져내고 다시 또 막아내려고 다 무너내드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음모론을 생성해내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힘을 얻으니까 네. 그걸 보니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아주 작은 영역이거든요. 우리 모두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선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힘을 얻는 것을 보니까 이게 그거에 경도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참사가 자신의 소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법무부에 발송됐다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난 8월에 그 공공기관을 사는 퐁타 테러 때도 똑같은 그 이제 이름으로 이제 법무부에 배송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변호사가 사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게 도용된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요 계정을 쓰는 극단주의자들이 일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걸 사칭하는 우회로가 있거나.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많이 찾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의 그럼 그때도 8월에도 같은 메일이 왔지만 누군지 못 찾았던 거예요? 못 찾았던 거죠. 그래서 좀 유야무야 됐는데 지금 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칭까지 하면서 협박 메일을 보낸 거잖아요. 실제로 가라사와 다카히로인 변호사는 보낸 게 아니라고 아니죠. 했으니까요. 네. 그럼 이건 단순 장난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일종의 사회 혼란을 노리는 일종의 예비 테러 같은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네. 한국 사회가 좀 불안해지니까 지속적으로 그게 북한과 연결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 부분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를 분명히 대응 당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치안 당국이 너무 일이 많아요. 이거까지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특정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누가 이런 메일을 보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잡는 건 좀 어려워 보여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일이 많이 걸리고 지금 사이버 대응 역량이 많이 좀 위축돼 있거든요. 잡을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보낸 거니까. 그렇죠. 해외에서 경유를 많이 한 거죠. 아,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참 연말에 이런 참사가 터지면서 2024년이 다사다난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돌이켜 보면 지난해 유독 또 흉악 범죄도 잦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아시다시피 교제폭력 살인, 김래아, 뭐 말하자면 박학선 같은 뭐 이런 그리고 순천의 박대성 소위 말하는 그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사건들 그리고 김천 오피스텔 사건 같이 이 너무 황당한 살인 사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제 폭력이 급격하게 살인이 늘어났던 비율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치안 영향이 조금 줄어들면서 강도 살인의 비중이 좀 늘어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일본도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이거는 묻지마 범죄였죠. 그렇죠. 그리고 훈련병에 대한 또 문제도 있었고 얼차례 중에 훈련병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네. 특히 이런 좀 잔혹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굉장히 잔혹해지고 동기도 사실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러니까 김래아 사건은 그 화성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그렇죠. 사건이었고요. 예. 그리고 재판 중에도 전혀 뭐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그 많이 놀랬던 부분이 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게 사실은 이런 존재가 있었는가라고 왜냐하면 재판 중에 자기가 죽인 피해자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 반려견 안일을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자가 어디 있나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말하자면 그 박태선 같은 경우는 아니 아무런 어떤 죄 없는 여성 청소년이 살해당한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거는 박학성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나이가 좀 있는 형태의 교제폭력 살인이 되는 거고. 이건 어떤 사건이었죠? 이건 이제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녀가 살인 사건인데 근데 이게 이전에 사귀었던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그의 딸도 공격했던 사건입니다. 그것도 역시 교제폭력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나타난 건 양광준, 그러니까 육군 중령 진급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시신 훼손 사건. 아, 네. 조금 근데 논란이 되는 거는 이 양광준이 사이버 작전사령부 쪽에서 일하던 중령이어서 약간 다른 어떤 뭐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 있는데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그 피해자를 공격했던 부분이 있어갖고 사실은 좀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미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는 서동아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 스토킹 중에서 네. 아주 이 심각한 형태의 스토킹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 사건들이었고 아직도 일본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기 된 거는 공개가 돼서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본도 살인 사건입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왜 공개가 안 됐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또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었죠. 그러니까 2024년에 이름, 얼굴,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 피의자 수가 모두 9명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공개됐으니까 저희가 한 번씩 더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고양 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 이영복. 이영복. 이죠. 그쵸. 이거는 고향에서 다방업주 한 분을 살해했고 양주에서 또 하나 그래서 2명이나 했던 사건 이영복이고요. 네.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이건 저는 여자친구라만 쓰면 안 된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교제폭력살인 김레아고요.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살인 박학선이고요. 화천에서 북한강구 이 훼손 사건 토막살인 사건은 양광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랑구 아파트 이웃 살인 사건 최성우고 구미에서 벌어졌던 사건은 스토킹 살인 사건은 서동하. 왜 뭐 이거를 언급하냐면 이런 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너희들을 꼭 기억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한테 인식해줘요. 10년 그럼요. 뒤에도 20년 뒤에도 순천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거 박대성 그리고 서수한 주차장 강도살인 김명현 그다음에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양정열 아까 말씀드린 일본도 살인 사건 아직 이름을 모르는데 그 네. 부분이고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병 사건이 사망하는 사건도 몇 건 있었고요. 그건도 사실 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 지난해 신상 공개된 9명 중에서 4명이 교제 살인범입니다. 사회적인 노력.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성에 대한 공격, 특히 경찰청의 기록에 따르면 2003년 여성 피해자 131명 중에 64명이 친밀한 관계에 한 파트너 살인, 소위 말하는 교제폭력 살인의 범죄가 들어간다. 사실 전 이거보다 전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찰청 통계는 실제로는 그거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근하게 유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정확히 범죄 분석을 통해서 치안 수요자, 특히 말하는 소수자 중심의 치안 분석이 돼서 좀 더 보호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경찰이 발표한 내용은 사실은 근사치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돼야 될 거라는 생각했고 올해는 제발 지금 말씀드린 교제폭력 살인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건 노트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콜드플레이의